부로로로로. 기다리다. 한밤중 숲속에서 갑자기 자동차 엔진 시동 소리가 들리자 나는 즉시 비명을 질렀다. 운전석에 앉은 남편은 나에게 역겨운 미소를 지었다. 하하하. 당신이 나를 잡았어요. 내가 미친 늙은 노파와 못생긴 아내를 위해서라도 차를 운전하러 나갈 거라고 생각했나요? 별이 빛나는 하늘을 보여주고 싶었다는 건 다 거짓말이야. 거짓말. 정말 끔찍해요. 멍하니 차의 불빛을 바라보고 있는 어머니의 어깨를 나는 말없이 안아준다. 어차피 난 여기서 나갈 수 없어. 우리 둘 다 속여줘서 고마워요. 그렇다면 적어도 최선을 다하세요. 멀어져가는 차를 쫓아갈 기력도 없고 절망에 빠져 고개를 숙인다. 어떡하지? 인간과 멀리 떨어진 이런 숲에서는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조차 알 수 없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나를 도와주세요. 그 순간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다. 여보세요. 아빠가 전화해요. 나오코. 이쪽이야. 어머니는 부드럽게 내 손을 잡고 우리는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제 이름은 한다 나오코입니다. 그녀는 어디에서나 찾을 수 있는 중년 주부입니다. 저는 남편 다이스케와 결혼한 지 20년이 넘었지만 자녀가 없습니다. 지난 몇 년간 우리는 대화를 거의 나누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대화할 사람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저는 부모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대화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거의 70세가 되셨는데 특별히 게으르지도 않으시고 말을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나는 잡담을 나누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녀는 그런 냉담한 결혼 생활의 큰 자산이다. 그러나 다이스케의 입장에서는 이 상황이 점점 더 불편해지는 것 같다. 그래서 평일이나 주말에는 집에 없었고 예정된 날에는 항상 술을 마시고 밤늦게까지 돌아오지 않습니다. 다이스케와 부모님의 사이는 나쁘지도 없었지만 둘이는 아무것도 할 여유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언제 가실지 모르기 때문에 최대한 보고 싶어요. 가족의 정상적인 감정입니다. 어머니와 나는 거의 매일 그 아이를 자주 방문하여 돌본다. 그랬다. 이때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는 다이스케가 아버지를 만나러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다이스케와 제가 아버지에 대해 서로 다른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가족이 되었지만 아직 혈연 관계도 없고 함께한 시간도 없습니다. 그것은 다릅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이해할 수 있지만 그가 나를 방문하지 않는 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버지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말을 들었는데도 너무 뻔하다. 그게 내 생각이다. 아니면 내가 이상을 너무 많이 요구하고 있는 걸까? 다이스케 역시 오랫동안 서로 말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그런 모습을 본 것 같다. 나는 당신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봐. 그거 나쁘지 않아. 엄마가 드디어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나쁜 말인 건 알지만 지금 엄마를 보면 그런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 나는 뭐라고 답해야 할까? 나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에 어서라는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는 계속 우울해하시고 계속 혼잣말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다이스케가 다시 나에게 말을 걸었다. 아시다시피 저희 어머니에 관한 이야기인데 영원히 그렇게 놔둘 수는 없어요. 이슬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은 확실히 슬픈 일이지만 영원히 그런 상태로 머물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럼 그냥 집에 가서 아빠를 걱정하게 할게요. 기분이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이럴 땐 가족 여행도 좋을 것 같아요. 왜 안 돼? 이런 말을 몇 번이고 반복해서 미안하지만 다이스케와 나는 정말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이야기를 해도 다이스케는 가족 여행에 데리고 가면서 네, 같은 말을 하더군요. 그는 나를 초대했습니다. 다이스케는 아버지로부터 높은 가격을 받은 후 나와 마찬가지로 우리 관계의 미래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럴지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기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즉시 초대를 수락했습니다. 어머니와 통화를 해보니 자, 이제 가자. 그는 말했다. 여행은 일몰 이후에 시작되었습니다. 다이스케는 조금 멀긴 하지만 차로 가면 아침에 도착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아니면 뭔가 한동안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어느 순간 내리더군요. 주변 지역의 대부분이 논밭이고 몇 채의 집이 흩어져 있는 모습은 마치 시골처럼 보입니다.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여행을 가시나요? 떠나기 전에 들은 얘기는 료칸에 호텔을 예약했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거기에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런 걱정에도 불구하고 다이스케가 운전하는 차는 점점 더 깊은 숲속으로 나아갔습니다. 나는 간다. 당연히 나는 걱정이 되어 다이스케에게 어디로 가는지 물었다. 이 근처에는 작은 면적의 나무들이 베어져 있어서 멋진 별 하늘을 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여관에서 조금 멀지만 근처에 있어서 거기로 가기로 했어요.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아름다운 것을 보면 마음이 뿌듯해집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생각하셨나요? 기분 좋은 놀라움이네요. 잠시 운전을 한 후 다이스케는 황량한 숲속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나는 그것을 멈췄다. 다이스케는 차에서 내려나와 어머니를 안내한다. 따라가다 보면 울창한 나무들이 줄어들고 하늘이 열리더군요. 분명 별이 가득한 하늘이 있을 겁니다. 정말 멋진 광경이군요. 나는 그 역겨운 광경에 말문이 막히고 엄마가 예쁘지 않다고 중얼거렸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머니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다이스케가 나에게 해준 것 중 가장 행복한 일일지도 모른다. 지금까지의 연애가 거짓말인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별 하늘을 바라보고 있을 때 다이스케가 나를 불렀다. 오다, 오늘은 추울 거예요. 물병에 커피를 담아왔습니다. 차에서 잊어버려 없어졌으니 가서 가져오겠습니다. 두 분은 여기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다이스케는 손전등을 들고 다시 차로 향하면서 말했다. 그 사람이 정말 그렇게까지 신경 썼나요? 아니, 할머니가 말씀하실 때 조금 고통스럽게 말씀하셨어요. 들리는 만큼 그녀는 다시 다이스케와 사랑에 빠진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며 다이스케가 떠나는 것을 지켜보고 있을 때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아빠는 혼잣말을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로 나는 무엇을 보아도 아무런 색도 보이지 않고 계속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런데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하늘을 본 기분이에요. 색상은 다양해요. 밝고 빛나는 별이 있어요. 오래 살았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하늘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버지, 나도 너한테 보여주고 싶었어. 나는 울고 있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그렇다고 말했다. 물론 지금도 엄마의 아버지를 잃은 슬픔을 지울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전보다 조금 더 긍정적이 됐어요. 그것은 보인다. 좋은 다이스케에게 감사드립니다. 돌아가면 감사해야겠어요. 그때 나는 그것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립니다. 말을 괴롭히지 않는 소리. 나는 돌아섰다. 그러자 다이스케가 멈췄던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라이트가 켜졌다. 그러다가 달리는 소리로 바뀌더니 사라졌습니다. 도대체 그게 무슨 뜻인가요? 차가 멀어지면 후미등의 빛이 더 이상 운전자에게 도달하지 않습니다. 히트는 다시 어둠으로 돌아갑니다.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 어머니와 나는 알 수 없는 숲속에서 서로 의논을 했다. 함께 나는 다이스케가 무슨 뜻인지 알아보기 위해 스마트폰으로 다이스케에게 연락을 시도했다. 그랬어요. 그러나 화면 상단에는 현회의 인물, 즉 연락수단이 등장한다.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GPS도 켜지고 내 위치 정보를 확인하려고 하는데 이럴 때만 잘 안 되고 대략적으로 내가 어느 현에 있는지 알 수 있을 뿐이다. 마침내 나는 깨달았다. 그의 의도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다이스케는 처음부터 나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것들을 여기에 남겨둘 계획이었습니다. 그가 여관을 예약했다는 사실은 아마도 완전한 거짓말이었을 것이다. 친절하게 대해주세요. 포켓님. 그는 심지어 전구도 가지고 왔습니다. 스마트폰의 조명을 사용할 수 있지만 불과 몇 미터 거리에 있습니다. 날이 밝아도 어디로 걸어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목적 없이 돌아다니면 체력이 낭비됩니다. 무료라도 내부에 따라 길까지 갈 수 있었다. 거기서 쉬세요. 쉬는 시간에 돌아다니는데 늦은 밤임에도 불구하고 차가 지나가더군요. 그 차는 우리를 조금 지나서 멈추고는 창문을 내리고 머리를 드러냈습니다. 괜찮은지 묻습니다. 드디어 누군가를 만나서 너무 기뻐서 울 뻔했지만 아직은 이르다. 나 그러나 아버지 역시 다이스케가 오지 않아 외로움을 느낀다. 그 사람은 전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버지는 병원에 입원하신 후 다이스케를 직접 대면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부터 각오를 해왔는데도 우리가 오랜 세월 함께 했다는 생각이 아직도 듭니다. 함께 살았던 아버지께 작별 인사를 드립니다. 그것은 나와 어머니에게 깊은 상실감을 안겨주었습니다. 특히 어머니는 정말 살 의욕을 잃은 듯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우울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아버지의 장례를 준비했습니다. 이때에도 다이스케는 나를 거의 도와주지 않았다. 오히려 꼭 장례식을 해야 하는 걸까? 같은 말을 조용히 했다. 나는 그 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귀찮다고 생각하더라도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아마 그리고 내 앞에서 이 때문에 나는 다이스케에게 실망감을 느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 장례식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아버지의 친구들은 모두 정말 좋은 사람들이었고 우리가 그들을 그리워할 것이라고 말해주세요. 그래서 아버지가 정말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조금은 기뻤지만 그렇다면 왜 다이스케는 이렇게 좋은 사람과 사이좋게 지내지 못했을까요? 이것이 친구와 다른 사람의 차이점인가요? 잠깐 그런 생각을 하다가 이내 다른 생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어머니에 관한 것입니다. 장례식이 끝난 뒤에도 어머니는 한동안 극심한 우울증을 겪으셨습니다. 매우 걱정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엄마가 벽을 마주했어요. 나는 누군가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어느 것입니까? 어머니는 차에 다가가서 운전사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차 안에 있던 사람은 누구였나요? 분명히 그는 대학생이었고 자신의 패기를 시험하기 위해 이 지역을 방문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를 처음 봤을 때 드디어 유령을 만난 줄 알았어요. 제가 봤을 때 살아있는 사람이었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걱정이 돼서 불러봤습니다. 그는 그것을 나에게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정말로 어머니가 울고 계시고 아버지가 나를 인도하고 계셨다면 어떤 의미에서는 맛에 따라 귀신이 있었을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상황을 잘 들어주시고 친절하게 우리를 태워다 주셨어요. 어떻게든 그들은 숲에서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몇 시간 후 집에 돌아왔을 때 다이스케는 그곳에서 자신이 모르는 여자와 시시덕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이스케는 놀란 얼굴로 우리를 바라보았고 왜 아직도 살아있나요? 한마디 했다 이외 그 숲에서 다시 걸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나는 우리를 뒤에 남겨두었습니다. 젠장. 이런 일이 생기면 다시 보내줄게. 다이스케는 그렇게 말하고 나와 어머니 쪽으로 다가왔다. 이것이 내가 말하는 것입니다. 다이스케가 나를 붙잡기도 전에 경찰이 뒤에서 튀어나와 나를 붙잡았다. 나는 쏙을 잡았다. 그와 바람을 피웠던 여자도 대체 무슨 일이야? 라고 소리를 질렀다. 사실 어머니와 저는 대학생이 우리를 시내까지 차에 태워준 후 이 사건에 대해 경찰에 말했습니다. 그것이 내가 하기로 결정한 일이다. 당시 한 대학생도 자신이 우리를 태우고 집에 갈 때 경찰이 거기에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는 나와 동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이스케는 그 사실을 거의 몰랐고 경찰은 그가 우리에게 뭔가를 하려고 한다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결국 나는 그 앞에서 나 자신을 가르쳐야 했다. 그러다가 다이스케의 팔이 목조 구조물 양쪽에서 경찰에 의해 붙잡혀 경찰차에 강제로 실려갑니다. 그래도 젠장. 이러면 안 됐는데. 그는 나를 노려보는 것을 결코 잊지 않았지만 나도 패배감에 노려보았다. 나와 어머니의 위기는 끝났습니다. 이후 이야기. 다이스케는 경찰서에서 모든 것을 독학했습니다. 몇 년 전 다이스케는 토모미라는 여자와 바람을 피웠다. 다이스케는 마음이 편치 않아 집에 돌아오지 않을 거라 생각했지만 진심으로 토모미를 사랑하고 있었다. 아무래도 그는 많은 사람을 계속해서 방문했기 때문에 집에 많이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다이스케는 우연히 아버지의 바람을 피우다가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남자로서 다른 여자에게 매력을 느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솔직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로서 그는 나오코를 슬프게 만든 것을 결코 용서할 수 없었다. 그러니 그 사람이 나오코를 알아차리고 상처를 주기 전에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벗어나세요. 그때 다이스케는 이해한다고 말했지만 결국 다이스케는 토모미와 관계를 시작했다. 내가 생각한 것은 아버지가 의심받지 않고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방법뿐이었습니다. 그렇죠. 당시 아버지가 뇌종양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해 있었기 때문에 다이스케는 토모미와 함께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었다. 나는 그 어느 때보다 아버지를 자주 방문하기 시작했고 이제 아버지를 방문할 때가 되었다.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의 불륜이 들통날 것이라는 불안감이 사라졌기 때문에 나는 매우 우울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이상하게 행동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다이스케가 토모미에게 이 사실을 말했을 때 그는 터무니없는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멍청한 노파와 그 딸을 함께 울게 만들 수 있다면 시아버지의 주치의를 독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거 아니야?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나요? 다이스케와 토모미는 필사적으로 그 사실을 알아내려고 노력하고 한밤중에 그를 숲에 혼자 남겨둔다. 나는 그것을 할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사실 우리는 뒤에 남겨졌을 때 움직일 수도 없었고 그렇게 움직일 수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위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이스케와 친구들이 태어난 것은 그들의 어머니가 무식해서가 아니라 개인들과 대화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전해진다. 덕분에 저희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도움으로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노다, 다이스케는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토모미도 공범으로 체포됐다. 다이스케와 이혼해서 더 이상 범죄자의 아내가 아니게 되어 너무 기뻐요. 하지만 다이스케도 바보입니다. 다이스케가 조용히 관계를 이어간다면 그는 적어도 장래의 유산을 어느 정도 갖게 될 것입니다. 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눈앞의 욕심에 눈이 멀어 유산은 물론 미래까지 잃어버렸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가. 그 후 어머니와 나는 아버지를 위해 멋진 묘비를 만들어 아버지가 살아계셨던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숲에도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나는 그의 도움에 감사를 표했다. 그때 나는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다. 아버지가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희미한 불안감, 거실에 걸린 그림 그런데 오늘은 뭔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왠지 기분이 이상하네요. 육안으로는 명확하게 인식할 수 없지만 확실히 느낄 수 있는 혼탁함, 나는 의식적으로 그것을 덮어 두었습니다.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불임으로 3개월 정도 혼자 살고 있을 때 나는 남편과 함께 TV를 보고 있었다. 그들은 전화로 딸과 남편의 일에 대해 가벼운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 대화 중에 남편이 나를 괴롭히는 말을 했습니다. 우료코였던 것 같아요. 지난번에 봤을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과연 료코였습니다. 그는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정말 미친 짓이었어요. 료코는 나의 누나이다.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는 몇 년 동안 서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언니와 남편이 연락을 주고받는다는 생각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다음은 남편의 이야기입니다. 그날 퇴근 후 동료들과 술 한잔 하러 나갔다가 살라리마르를 발견했습니다. 혼잡한 도시 한가운데서 나를 바라보는 한 여인의 시선이 느껴졌다. 그 여자는 마르고 검은 머리에 어깨가 넓은 노란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이에 분명히 안주인처럼 보였는데 뭔가 묘한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았어요. 말하다. 그녀의 가슴은 노란 드레스 위로 뚜렷하게 늘어져 있었다. 안정된 허리로 전체 옳지 않은 것 같았지만 그의 눈에만 힘이 있었습니다. 눈도 있고 3초 정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비틀고 싶어도 눈의 힘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의 눈빛은 두려움을 넘어 광기 같은 인상을 주었다고 한다. 남편은 그게 위험하다고 생각했어요. 다음과 같이 표현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누구인지 몰랐는데 직장 동료와 술을 마시다가 깨달았다. 그는 그 여자가 누구인지 기억하는 것 같았다. 료코였습니다. 내 여동생 료코는 나보다 2살 더 많다. 그녀는 어린아이야. 그 이후로 그는 놀라운 일들을 해냈습니다. 내 여동생에 대한 나의 최초의 기억은 유치원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울면서 숨기는 소녀나를 감동적으로 바라보는 언니의 모습, 모든 일은 내 여동생이 좋아했던 남학생과 같은 반 여학생이 손을 잡고 걷고 있을 때부터 시작됐다. 그게 내 여동생이 목격한 일이야. 언니는 소녀의 크레용을 조각조각 부숴서 아무 말도 없이 소녀의 머리에 올려주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중학교 3학년 때 첫 남자친구가 생겼습니다. 나는 매일 너와 함께 학교에 가는 것을 좋아한다. 그 남자친구도 나를 사랑했던 것 같아요. 어느 순간 남자친구 집에 편지가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빨간색으로 써있어요. 괴롭힘에 관한 편지, 나에 대해 나쁜 말을 하거나 나랑 헤어지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내용의 편지, 지금은 매일 도착하고 있어요. 나는 그에게 편지를 보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렇다면 편지에 적힌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것은 내 여동생의 손글씨였다. 신나서 언니한테 물어봤는데 언니가 웃으면서 말하더군요. 내가 그렇게 할 방법은 없습니다. 이런 끔찍한 일을 누가 했을지 궁금하네요. 무서운 전혀 닮지 않은 언니. 그때 나는 언니의 이상함을 깨달았다. 어떤 일이 나를 행복하게 해도 내 여동생은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미워하다. 질투하다. 미워하다.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그게 내 여동생이 잘하는 일이야. 언니는 어른이 되어 안정을 찾은 것 같았지만 여전히 그녀의 이상함은 시간의 영향을 받았다.
그것은 나를 평화롭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내 여동생이 아이돌 그룹 멤버 중 한 명에게 쫓기게 되었습니다. 언니 방에는 아이돌 포스터가 잔뜩 붙어 있고 방 안은 아이돌들로 가득 차 있다. 물품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추구저는 전업주부 나호코입니다. 그는 사랑하는 딸 마나미와 함께 살고 있다. 그녀의 남편 다이스케는 도쿄에서 혼자 살고 있다. 남편은 딸아이를 너무 좋아해서 매일 밤 영상통화로 딸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있었던 불쾌한 일들도 딸과 이야기를 나누면 사라지는 것 같아요. 두 사람의 즐거운 모습도 기대가 되었습니다. 마나미, 이제 잘 시간이야. 응, 이해해. 딸이 잠자리에 들어도 아버지와 딸의 대화는 끝나지 않는다. 마나미, 일찍 자지 않으면 오빠가 올 거야. 내가 이렇게 말하면 딸은 내 말을 순종적으로 듣는다. 아빠, 이제 잘 시간이에요. 잘 자요. 매일매일 말괄량이 같은 소녀에게 휘둘렸지만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두려움이 엄습해옵니다. 이날도 아버지와 딸은 평소처럼 영상통화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아빠, 오늘은 어린이집에서 콩나물을 만들었어요. 아빠도 콩 말았어. 아, 오늘이 절분 날인가요? 나는 아직 그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콩으로 싸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빠, 콩 사는 걸 깜빡했어요. 아니, 꼭 콩로를 만들 거예요. 함께 콩로를 만들어 볼까요? 마지못해 어쩐지 행복하게 남편은 콩 대신 땅콩을 발견했고 두 사람은 콩놀이 막 시작되려고 했어요. 크게 웃고 행복하게 웃고 있는 소녀 오니와자토, 후쿠하치, 오니와자토, 후쿠하치. 컴퓨터 화면에 콩을 던지는 소녀 오니와자토, 후쿠하치, 마나미. 아빠는 악마가 아니야. 아빠, 우리도 밖에서 콩을 굴려야 해요. 땅콩을 밖에 던질 수는 없습니다. 아니요. 밖에 던지지 않으면 귀신이 올 테니 던지겠습니다. 남편에게는 딸이 말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호텔 창문 밖으로 땅콩을 던지는 것에 대해 약간의 죄책감을 느끼지만 남편은 나는 그의 지시에 따라 창문을 열고 땅콩을 어둠 속으로 던졌습니다. 호텔 2층에 있는 방입니다. 외부 정원은 호텔 부지에 있어서 어둡고 잘 보이지 않지만 정돈되지 않고 잘 관리되어 있습니다. 나무는 심지 않았습니다. 다이스케는 아무도 없으니까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악마는 밖에 있고 행운은 안에 있다. 악마는 밖에 있고 행운은 안에 있다. 아빠, 무슨 일이에요? 아니요. 지금 거기 누군가 있어요. 형. 그때까지 카나기를 보고 그토록 신났던 딸의 표정이 굳어졌다. 아빠, 이제 잘 시간이니까 자러 가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왜 그래? 나의 열정을 극복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역시 여동생은 아이돌의 방에 무단 침입했다. 정말 믿을 수가 없어요. 일반 범죄 그래도 죄입니다. 기행 중 한 명이 방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고 감시 카메라를 켰다. 언니는 방에 여러 번 드나들었던 것 같았다. 경찰에 신고됐고 아이돌에 대해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아이돌 소속사 측에서는 문제를 일으킬까 봐 고소는 하지 않았지만 당연히 팬사이트에서 출근했어요. 저는 누나와 거리를 두기 위해 학교에 입학하자마자 집을 떠나 누나와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라졌습니다. 내 여동생은 친정에 인사하러 갔을 때, 그리고 그가 그녀를 결혼식에 초대했을 때 남편 다이스케를 만났습니다. 그때뿐이었는데 언니가 나보다 먼저 결혼해서 질투할까 봐 두려웠는데 당시 언니에게는 남자친구가 있었다. 그는 행복했고 질투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것 같다. 원래는 그래야 하는데 료코가 우리의 행복을 파괴하려고 하는 걸까요? 아니, 그럴 리가 없어. 그런데 왜 료코가 다이스케 근처에 있는 걸까요? 호텔 밖에 있는 여자. 료코인가요? 나는 그것에 대해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3년 전 새로 태어난 마나미의 부모님을 만나기 위해 부모님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것은 또한 어려웠습니다. 마나미의 부모님은 마나미를 보고 너무 기뻐하며 부모님에게 효도할 수 있다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행복한 조부모와 손자 옆에는 그들의 누나 료코가 앉아 그들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내 여동생은 내 디자이너 가방을 쳐다보고 있었다. 사실 브랜드 가방은 싸게 구입한 흰색 위조품이다. 그런데 사용하기 편해서 마나미 기저귀 가방으로 사용했어요. 나는 그 가방이 사치품이고 항상 300만 엔 정도 들어있다고 농담을 했다. 그게 다야. 그는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가방이 사라졌습니다. 나중에 그녀의 여동생 료코가 가방을 훔쳐서 온라인으로 팔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랬다.
여동생에게서 구매한 소비자가 짝퉁인 줄 알고 고소를 당했기 때문이다. 경찰이 되세요 상황은 직장에서도 알려졌습니다. 언니는 나쁜 버릇이 있어서 가끔 직장 동료들에게서 볼펜이나 과자 같은 것을 훔쳐갈 때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직장에 계속 있기가 힘들어 자진사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부모님은 감동하셔서 집에서 쫓겨났지만 왠지 료코는 나에게 화를 낸 것 같았고 어느 날 료코가 우리 집에 찾아와 나를 포로로 잡았다. 여기 있어요. 너 때문에 경찰에 체포되고 회사도 그만뒀고 집에서 쫓겨나는 것도 다 했어. 엉망이에요. 두려움보다는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님과 상의한 끝에 료코가 들키지 않도록 보안이 철저한지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나는 새 아파트로 이사하기로 결정했다. 료코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녀가 무엇을 할지 모르겠어요. 그 후 나는 료코가 어디로 갔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안 돼요. 남편네가 그녀와 같은 도쿄에 살고 있으며 호스티스로 일하고 있다는 것이 믿겨지지 않습니다. 남편에게 못 박았습니다. 은혜 여동생의 비정상적인 성격도 너도 알고 있지. 이제부터 그 사람하고는 아무 관계도 갖지 마세요. 또한 밤에는 밖에 나가서 술을 마시지 마십시오. 그런 다음 단단히 닫으십시오. 그건 과장이에요. 우리는 실제로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으므로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걱정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태연하게 반응해 주었습니다. 몇 달이 무사히 지나갔고 출장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과거의 트라우마 때문에 조금 긴장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할 수 없으면 마음이 편해지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과 딸은 비디오폰으로 즐거운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즐거운 시간을 마치고 마나부가 잠자리에 들고 거실에서 청소를 하고 있을 때 컴퓨터가 켜졌다. 컴퓨터에서 소리가 나는 것을 듣고 주위를 둘러보니 남편이 카메라 끄는 것을 잊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빈방이 컴퓨터 화면에 표시되었습니다. 나는 짓궂은 생각이 들기 시작했고 남편이 무방비 상태일 때 그를 붙잡아 위협하고 싶었습니다. 그랬다. 남편이 싱크대에서 설거지를 하며 흥얼거리고 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모니터를 보고 있는데 남편이 있던 벽장과 다른 벽장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한동안 옷장을 쳐다보다가 천천히 틈이 열렸다. 천천히 슈퍼슬로우 모션으로 진행되지만 확실히 열리고 있습니다. 검은 머리의 여자, 유령이 달렸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나는 거의 비명을 질 뻔했습니다. 나는 손으로 입을 가리고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료코입니다. 료코는 왜 남편 방에 있는 걸까요? 그리고 왜 옷장에 검은 머리의 여성의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료코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그랬다. 자세히 보면 손에 일종의 종이봉투를 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쁘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게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전부야. 손이 떨리고 이가 덜덜 떨렸다. 남편이 컴퓨터가 있는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옷장 문이 천천히 조용히 닫혔다. 다시 한번 침착함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눈앞에서 두려움의 대상이 사라지자 묘한 안정감이 느껴졌다. 료코가 왜 여기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내 안의 감정의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놀라움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던 내 마음이 이제는 분노로 흘러가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유물살은 큰 파도로 변해 나를 삼켰다. 우리 행복을 파괴할 거라면 내 여동생과 피를 많이 흘려도 용서하지 않을 거야. 나는 평정을 되찾았고 여동생이 모르게 남편에게 상황을 알려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스마트폰을 들고 남편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이거 보고 반응하지 마세요. 나를 믿으세요. 내 여동생은 내 뒤에 있는 옷장에 숨어 있어요. 컴퓨터 모니터에서 회선 수신 소리가 들렸습니다. 연희가 여기서 눈치채면 안 좋을 것 같아요. 남편은 거실 테이블에 놓인 스마트폰을 집어듭니다. 불안해요. 제발 료코가 알게 하지 마세요. 기도합니다. 남편은 조용히 스마트폰 화면을 바라본다. 잠시 얼어붙은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 순간 남편은 굳은 표정으로 모니터를 향해 눈을 깜박인다. 아마도 그는 윙크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남편에게 의지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어색한 꽃노래를 부르며 자리에서 일어나 방 뒤쪽으로 사라졌다.
남편이 벽을 따라 옷걸이를 들고 옷장으로 다가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랬다. 남편은 옷장 옆에 서 있었는데 다음 순간 나는 옷걸이를 잡고 옷장 손잡이에 올려놓았습니다. 나는 단번에 문을 통과해 몸으로 문을 잡았다. 기야. 옷장 안에서 조용한 비명소리가 들렸다. 다음으로 남편은 직장에서 받은 농담 아이템으로 개조한 바퀴벌레를 기어 다녔다. 제트 아래에서 던졌어요. 돈돈돈돈돈기야. 돈돈돈돈돈. 내 여동생은 거칠게 뛰어다니면서 안에서 비명을 지르고 있어요. 그 사이에 나는 경찰에 전화했다. 즉시 경찰이 왔습니다. 옷장 문은 경찰에 의해 열렸다. 나는 수척하고 초췌한 누나를 보았습니다. 내 여동생은 경찰에게 연행됐다. 내 여동생은 지시를 받았을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다음 순간 그의 눈은 옆에서 내 컴퓨터를 포착하고 모니터 뒤에서 나와 눈을 마주쳤다. 갑자기 경찰관의 팔을 풀고 미친 사람처럼 모니터를 향해 뛰어가는 줄 알았어요. 우토 젠장. 다 내 잘못이야. 다 내 잘못이야. 당신이 아니었다면 나는 당신을 용서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나는 당신을 파괴할 것입니다. 나는 그를 제압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경찰관의 영상을 보았습니다. 이상한 이미지였어요. 비현실적인 이미지 같네요. 용서하지 않을 건가요? 당신 잘못인가요?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파괴하다. 무엇? 내 가족을 파괴한다고. 머릿속에는 마나미가 태어났을 때의 기억이 되살아났다. 마나미가 처음으로 순진한 목소리를 냈을 때 다이스케가 내 옆에서 울고 있다. 마나미가 처음으로 한 말은 콩이었다. 그때 나와 다이스케는 웃음이 터졌다. 유치원 입학식 날. 마나미는 너무 속상하고 울어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금방 친해졌고 열이 나면서도 유치원에 간다는 말을 듣지 못했어요. 마나미는 다이스케의 뱃속에서 자고 있다. 정말 기뻐요. 이 사람이 내 행복을 파괴하려고 하는 걸까? 그건 좋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결코 당신을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 나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다음 날 남편이 나를 부르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무엇? 당신은 왜 여기에 있습니까? 아, 드디어 일어났구나. 나는 걱정했다. 일은 어떻습니까? 나는 휴식을 취했다. 야, 그렇군요. 그런데 도쿄에서 돌아오셨나요? 잘 중요한 것을 잊어버린 것 같은데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좀 쉬세요. 료코. 네. 료코가 집안에 있고 옷장 안에 있고 바퀴벌레가 있어요. 그것은 빛나고 있었고 그는 종이 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나오코. 진정액 이제 다 끝났습니다. 모든 것이 처리되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지 못하시나요? 무엇? 정말 기억이 나지 않나요? 정말 무서웠어요. 겁이 났나요? 료코는 어떻습니까? 아니야. 나도 내 여동생이 무서웠는데 내가 몇 배나 더 무서웠어. 하지만 컴퓨터가 파괴될 수도 있습니다. 남편을 보니 내 컴퓨터가 산산조각이 나 있었습니다. 야생의 조각상처럼 누군가가 여러 번 밟은 것 같습니다. 도대체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됐지? 내가 이런 짓을 한 걸까? 글쎄, 경찰관들조차도 그 여자를 침묵시킬 수 없었습니다. 나는 그들이 갓 태어난 아이들처럼 행동하게 만듭니다. 나는 두려웠다. 내가 뭐라고 말했나요? 벌써 잊어버렸네요. 그런데 나는 악마를 보았다. 저게 뭐예요? 무섭다. 이런 후 하지만 고마워요. 여기에 실화가 있습니다. 그녀의 언니 료코는 중범법 위반 및 무단 침입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일어난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여동생이 데이트하던 남자에게 빚을 졌는데 그 빚을 동생이 인수했다. 안주인이라는 직업이 부족해서 고민하다가 제 직업이 다이스케가 가게에 온다. 처음에 다이스케는 료코의 존재를 알아차리지 못했지만 밤의 도시에서 다이스케는 특이한 눈으로 료코를 알아차린다. 그녀는 료코가 지켜보는 모습을 보고 료코가 나오코의 누나라는 것을 기억한다. 이를 기억한 후에도 동료의 초대를 받아 료코가 있는 가게를 여러 번 방문하게 된다. 나는 나오코에게 이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 료코는 다이스케가 대기업에 근무하는 회사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나는 이 남자에게서 돈을 빼낼 계획을 세웁니다. 300만엔짜리 짝퉁 브랜드 가방 때문에 나오코에게 원망을 느낀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역시 복수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다이스케는 술에 취해 가방을 료코의 가게에 두고 간다. 나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때 료코는 다이스케의 가방에서 열쇠를 훔쳐 눈깨를 만들고 다이스케의 방으로 들어간다. 침략할 것이다. 이것이 료코의 계획이다.
다이스케는 술에 취해 침대에서 자고 있는 동안 알몸으로 자고 있는 자신의 사진을 찍으며 이렇게 말했다. 나오코와 그녀의 딸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하게 하려면 그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방에 침입할 경우 종이봉투에 전기 충격기와 껍질 벗기는 칼을 가져가세요. 나는 그것을 하고 있었다. 류코의 남자친구가 마약 단속법 위반 혐의로 체포돼 화제가 됐다. 그녀와 데이트하던 상대는 류코 이외의 많은 여성들에게 돈을 속여 사기죄로 기소됐다. 헌법적으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류코의 부모가 마음을 표현한 다음 해 그녀의 부모는 교통사고로 인해 그녀를 의심하게 되었다. 그녀는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저는 친절한 남편과 귀여운 딸과 함께 다시 한번 웃음 가득한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